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또 갭상승 출발하였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항복에 가까운 매수를 하면서 폭등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CPI 발표와 함께 마찬가지로 증시가 역사적 고점 갱신을 하였으나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은 반응도 약했을 뿐더러 채권 시장은 아예 도루묵이 되었는데요.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며 68.94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주식시장만 광기에 빠져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상승 출발 후 오전 10시 30분까지는 시장에 매수세가 있긴 했어도 현물만 조금 매수가 있었을 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소폭 순매도를 하는 등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전 10시 35분 더 이상 시장이 눌리지 않으면서 시장이 일중 고점을 갱신하자 외국인들이 드디어 항복을 하기 시작했고 선물 시장에서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1조 3,500억이라는 살벌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선물 베이시스도 급격히 개선되어 이론 베이시스에 바짝 붙게 되었고요. 프로그램 차익 매수도 1,700억이나 들어오게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 중 두 가지를 꼽자면 코스피 200 바스켓 내 최상위 종목인 반도체의 강세야 글로벌 매수세가 살아있으니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 빈집털이 매수가 들어온 것도 그렇고 심지어 그마저도 아닌 종목들 또한 어차피 트래킹 에러 보정 차원에서 이번 12월까지는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지수가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산되는 것을 첫 번째로 꼽겠고요. 두 번째는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비달러 바스켓이 이 정도면 더 이상 눌리기 어렵겠다라고 보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원화 또한 강세로 반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인덱스 매수를 잡고 뭉개는 것도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것 때문인데 자, 이런 초강세장에서 개인들은 연일 주식을 팔고 있죠. 무려 2조 원을 매도했어요. 금융투자의 1조 원 매수에 대해서는 선물 매도와 연계된 매매이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쓰지만 금융투자의 선물 매도는 곧 외국인이 선물 매수에 대한 해지 거래죠. 결국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최소 1조 5천억을 롱으로 질렀고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매도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물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초강세 현상에 대해서 흥분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아직 시장에 기웃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와서 삼성전자 어떻게 사냐? 또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진짜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 시장이 템포가 너무 빠르죠. 그래서 발빠른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 시장의 인덱스처럼 포지션 잡아놓고 뭉개고 간 투자 이런 거는 오히려 남들이 설거지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미 일반인들에게 바이럴이 될 정도면 설거지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2차 전지였어요. 사실 얼마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 배터리 아저씨가 등장한 게 고작 2년밖에 안 됐죠. 2023년에 살벌한 상승을 보이고 2년 가까이 휴식기를 거쳤다가 이제 고개 강하게 들었는데 근데 대부분이 일반 투자자들은 진즉에 넉다운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금이 강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익권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더 긴 시기로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자산군별 인플레이션 순환을 겪게 된다면야 언젠간 이익이 되겠죠. 근데 아저씨가 할배가 된 다음에 무슨 원금 회복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폭등장을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좌회전 싫어하고 빨간맛 좋아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종합주가 지수가 폭등하고 있다고 선전한 자들은 저는 정말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 상승은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행처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매달 일정 규모로 인덱스 ETF 매수한 것도 아니고요. 철저히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때는 온갖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성공적으로 털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그 거래 상대방은 리테일이 개인이 돼요. 개인이 지수형이든 종목형이든 ELS를 매수하게 되면 그쪽으로도 설거지가 되죠. 또 주식이 한참 올랐다가 고점에서 한 10%쯤 조정받으면 오케이 땡큐 하고 매수했다가 한 10년 동안 물리는 것도 개인이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시황을 이야기하다가 좀 산으로 갔는데 여하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에서 계속 중립 마인드를 가졌다가 오늘은 의미 있게 선물 매수를 했어요. 이 선물 매수가 의외로 3,000계약이 넘는 미결제 약정을 증가시키면서 종가까지 포지션을 얼마 안 털었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시장이 추가 상승을 생각하고 롱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 부연하겠지만 CPI를 놓고 다른 시장은 별 반응을 안 하거나 돈묵이 됐는데
주식시장만큼은 숏스퀴즈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도 강력한 연말 포모 랠리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이게 시장이 마지막 상승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전자의 가능성, 즉 연말 포모 랠리가 이제 시작된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상단 배리어를 무려 570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560포인트도 지금 코앞에 다가온지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한데 특히 오후 1시 이후로는 지수가 얼마 오르지도 않았지만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고 보고 굉장히 강력한 롤링업이 들어왔다라고 봐요. 덕분에 우리 증시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 인덱스는 계속해서 31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후 오랜 지인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 친구는 증권사 프랍에서 전량 매매하다가 그 부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은퇴해서 한 50개 정도, 50개에서 한 70개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양매도를 해요. 옵션 수량 말고 그러니까 자산이 이제 그 매매한 자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양매도를 하다가 그 전략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문자 갑자기 와갖고 자기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면 인간 지표로서 오늘이 단기 고점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이 전통적 관점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시장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게 시장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진화해가는 게 시장이죠. 마켓메이커들은 하단 배리어도 520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570에서 520포인트로 이게 배리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만기까지는 뭐 주간으로든 뭐 어쨌든 10%의 진폭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하루에 10%가 움직인 게 아니라 지금부터 N일간이 진폭을 얘기하는데 보통 N을 5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기가 가까워지면 N을 줄여서 예측하게 되죠. 안 그러면 뭐 다른 마켓메이커들이 시장을 갈아낼 테니까요. 여하튼 570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 흐름과 관계없이 눌림이 나왔습니다. 강보합 출발 후 바로 밀리기 시작해서 오전장 내내 마이너스 0.5% 가까이 눌렸다가 CPI 발표와 함께 반등을 해서 약보합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유럽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특별하게 코멘트는 없습니다만 영국 FTSE 100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는 등 시장은 여전히 상승 탄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CPI 관련해서 이런 코멘트가 있죠. 미국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온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한다. 그런데 CPI 발표 전일 채권이 먼저 눌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CPI가 세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CPI 발표와 함께 채권이 일주일간의 눌림을 모두 만회하는 상승이 나왔죠. 어떤 뉴스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만들어진 5분봉, 그러니까 지표 딱 나오고 나서 5분봉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이후에 돌파하냐 그거예요. 근데 CPI 발표 후 만들어진 5분봉을 이번에 한 번도 회복 못했죠. 절반 이상을 내준 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연중 최저치를 갱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CPI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애당초 별 걱정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굵은 지표들, 그러니까 CPI 말고도 논팜이나 소매 판매, ISM 지표 이런 것들 나중에 보시면 첫 5분봉에 대해서는 맞짱을 뜨면 안 돼요. 그런데 5분 뒤에 개별 자산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일단 포지션 잡고 짧게 스탑을 잡은 뒤 해당 자산이 스탑된다? 그러면 그 자산은 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산들은 그냥 바로 평균 회귀하러 간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는 시장이 걱정이 기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통화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 한 주간이 박스내에서 벗어나지도 않았고요. 또 보합권까지 눌리다가 살짝 올라온 정도로 마감했는데 지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시장은 저는 그냥 아예 안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편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부터 조심스럽게 골드 매도가 시작되었는데요. CPI 발표 직전까지 골드는 4,060달러 선까지 눌리게 됩니다만 골드 변동성이 전일이 종가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CPI 발표 후에는 골드가 유럽 세션 마감할 때까지 스트레이트 반등을 해서 4,150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반등으로 골드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는 24.75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는 2주 전 시장이 의외의 불안을 보였던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골드의 변동성은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타날 때 변동성이 증가했죠. 그래서 변동성만 놓고 본다면 다음 주 골드가 다시 4,050달러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매수의 압력이 매우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름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용했지만 유럽 세션에서 소폭 강세를 보였다가 미국 세션 들어와서 눌리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시세의 소멸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름이 지난 10월 중순 이후 급락한 자리까지 되돌림이 나온 것은 성공했는데 그 위로 올라갈 모멘텀이 무엇이었는가? 이거는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한편 CTA들이 지난주의 급반등에 숏을 하나도 손절 안 하고 오히려 더 늘렸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텍사스 기름 기준에서 65달러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숏 스키즈로 황당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펀더멘털과 괴리가 있는 움직임이지만 월말 포지션 관리 차원에서도 손절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를 잘 봐야 되죠. 지금까지는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다음 주에 기름이 추가 상승하면서 변동성도 상승한다? 그러면 의외의 과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름은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강력 숏 홀딩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CPI 발표 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스닥 기준 목요일 종가 고가로 마감하고 나서 아시아 세션에서도 전혀 조정받지 않고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서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도 쉬지 않고 달렸죠. 그렇게 되면 CTA들이 손절매 때문이라도 나스닥은 CPI가 심각하게 이상한 숫자만 안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CPI 발표와 함께 나스닥은 역사적 고점을 갱신했는데요. 하지만 본장 개장 전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영 흐름이 약했고요. 주가 지수도 그보다는 덜했지만 생각보다는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도 장중 흐름을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엄청난 양의 콜옵션 매수가 있었어요. 그 콜옵션을 하루 종일 녹여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하면 변동성은 사실상 전혀 죽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죠. 하루 종일 시장은 극심한 저변동성 장세에 시달렸는데요. 나스닥 기준 25,500포인트를 넘기니 못 넘기니 하는 다툼이 오전장에 있긴 했지만 유럽 마감 이후에는 숏들이 다 손절해버렸고요. 장 마감 직전까지 강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옵션 시장 투자자들이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전일 콜옵션 오버나잇을 한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익으로 마감했지만 당일 갭상승 출발 후 아무리 콜옵션 물타기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등가격마저 모두 휴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현물 기준으로 보면 갭 상승 후 위아래 꼬리가 아주 작게 달린 그런 도지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동안 콜옵션 매수자들이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과 같은 일중거래 중심으로 매수 대응을 했던 것이 이제는 오버나잇을 하지 않으면 이익 내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환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옵션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리스크 테이킹을 강권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중 콜옵션 매수자들을 완전히 학살해버린 시장이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하방으로도 전혀 흐르지 않은, 그러면서도 변동성은 생각보다 덜 죽은 그런 장세로 마감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정말로 일중 매매하긴 힘들고 갭으로만 움직이는 아주 짜증나는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 애플, 구글, 브로드컴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건 그렇다 치지만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IBM이 주가 움직임인데요. 수요일 장마감 후 IBM 실적 발표에서 시간외에서 IBM이 급락을 해요. 그래서 목요일 본장 들어서도 마이너스 14% 넘게 갭다운을 하죠. 그런데 본장 개장하고 나서 IBM 콜옵션에 어마어마한 매수 수요가 생기면서 주가를 보합까지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전혀 조정 안 주고 스트레이트로 7% 넘게 상승해서 신고가 갱신해버렸어요. 이렇게 베타가 낮은 종목에도 리테일이 강력한 콜옵션 매수 베팅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시장은 그야말로 광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팔란티어인데요. 전일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팔란티어가 이제 코스트코를 제치고 나스닥 시총 11위까지 올라왔는데 요즘 넷플릭스가 살짝 맛이 갔죠. 이제 넷플릭스마저 제치게 된다. 그러면 팔란티어가 시총 10위에 오르게 돼요. 기관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총 중위권 종목들이 시총 상위권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해당 종목이나 섹터는 굉장히 잘 관찰해야 됩니다. 이 돈이 몰리고 있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팔란티어가 만약에 시총 10위까지 오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넘사벽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구글, 테슬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팔란티어가 시총 10위까지 오르는 것이 시장이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요. 여하튼 시장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 같아요. 자, 미국 시장 정리하면 CPI 발표 전부터 시장은 별다른 걱정 안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CPI 발표 후 다른 자산군들, 그러니까 채권이나 통화는 대부분 도로 무기되었지만 증시만큼은 리테일이 강력한 콜옵션 매수로 빠지지 않았을 뿐이지 제대로 오르지도 또 빠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변동성도 얼마 안 빠졌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일중거래가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에서 또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했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장의 상승이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변동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지수는 560포인트는 가볍게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죠. 그래서 시장을 오전 10시 30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전 10시 30분까지는 흔들기 장세가 나오면서 양매도장 이렇게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매수가 또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종가 고가를 향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본장에서는 560포인트는 아주 가볍게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포인트 피겨를 앞두고 있죠. 이 포인트 피겨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종합주가 지수 4000이에요. 현재의 변동성 고려하면 월요일이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 나올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변동성이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빠르게 도달했다가 흔들리게 나온데도 큰 폭의 조정이 없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이거 돌파해서 마감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여전히 그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쪽은 외국인들이 매매라고 봐요. 마켓메이커들 또한 계속해서 상단 배리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델타를 플랫하게 안 만들고 있으니까 항복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11월물 옵션은 전반적으로 옵션을 비싼 변동성에 발행했기 때문에 버퍼가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강력한 변동성 매도를 주게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시장이 약간의 오버슈팅을 주고 나서 흘러내려야만 변동성 매도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단 배리어를 지금 570포인트까지 올린 이상 종합주가 지수 4000포인트 돌파는 뭐 기정사실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의 실질적인 레인지는 상단 570, 하단은 530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00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 힘이 빠지다가도 개별제로 의해서 4000포인트 이하에서는 급반등이 반복되는 그런 굉장히 정신없는 장세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25포인트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11월물 만기는 대충 어디에서 끝나게 될지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뭐 다음 주에 생각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도 시장이 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어요.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골드가 약간 눌렸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 눌림은 가볍게 봐줄 수 있는 정도죠. 주가지수 또한 CPI 발표에 따라서 오르긴 했는데 이 정도는 옵션만 죽인 것이지 제대로 된 상승 안 나왔다고 봐요. 시장이 얼마나 강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말까지는 위험자산들에 대한 추가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시장이 일중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 생각 외로 해외 시장 변동성 얼마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죽이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변동성 바닥 다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상승의 가속도를 붙이거나 반대로 시장이 뒤집히면서 하락 전환될 것 같아요. 참고로 글로벌 뉴스 투자자들의 관점은 의외로 이번 에이펙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와 로컬 뉴스와의 차이가 좀 큰 부분인데 매크로를 하신 분들은 JTBC, MBC 이런 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할 거 절대 아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나 블룸버그 보시란 겁니다. 어차피 우리 시장 핸들링하는 거는 한국 기관 아니고 한국 리테일도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리스크 온이냐 오프냐 그리고 우리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에이펙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곧 실망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시장이 계속해서 리스크 온으로 좀 진행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 전에, 그러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기 훨씬 전에 시황 스크립트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뭐 자화자찬하긴 하지만 정성 들였게 쓴 시황이고 정말 내용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많은 가입하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